우리가 오늘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흔히 알고 계시기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네. 그냥 헷갈리게 이렇게 사용을 같이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뭐 일반적으로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은 배변 이상과 함께 나타나다 보니까 네. 아마 대장이라는 게 좀 더 친숙한데요. 근데 병의 원인이 네. 대장뿐만 아니라 소장과 같은 다른 장에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이러한 증상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전체 장을 아우르는 표현이 과민성 장증후군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과민성 장증후군이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계속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표현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일단 병의 정의부터 확인을 하고 들어갈게요. 네. 과민성 장증후군은 어떤 병입니까? 네, 말 그대로 증후군이죠. 네. 증상들의 조합입니다. 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염증이나 암과 같은 그런 병은 없는데 네. 실제적으로 장의 운동 변화와 함께 복통이 발생하는 병이죠. 예. 뭐 소화 기능 장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네. 장의 불규칙한 수축과 내장 신경의 과민성으로 인해서 과민성으로? 증상이 발생합니다. 예. 그 증상이 그래서 복통도 있지만 네. 복부팽만 그리고 잔변감 예. 그리고 점액변 네. 그리고 골반통 골반통. 네, 여성분들한테 주로 있는 예. 골반통도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도 이런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 올 수도 있고 네. 몇 가지만 올 수도 있고. 네. 예. 그러면 흔히 알고 있는 우리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은 보통 배 아프면서 설사하는 증상인데 맞아요. 대부분 다 그런 증상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증상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증상 대변의 형태에 따라서 네. 과민성 장증후군은 네 가지로 나눕니다. 오. 예, 대변의 형태를 표준 형태가 한 7가지가 있는데요. 표준 형태가 있어요. 네네네. 예. 브리스톨 대변 형태라고 해가지고 예. 7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 2번 같이 이렇게 염소똥처럼 딱딱한 변이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딱딱한 그 소시지, 울퉁불퉁한 소시지 모양인 경우를 이런 변들이 전체 변의 4분의 1 이상이 되면 변비형 과민성 장증후군이랍니다. 변비형. 예. 그리고 또 육실형처럼 네. 죽같이 풀어지거나 물 같은 변이 전체 변의 4분의 1 이상인 경우를 설사형이랍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한 1, 2형과 육실형이 각각 4분의 1 이상씩 나타나면 이거는 혼합형이라 하고요. 위에 있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을 미분류형 장증후군이라 합니다. 뭐 지금 식사하고 계시는 중이라면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네, 오늘은 어차피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양한 변 형태를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어느 게 제일 흔한 형태일까요, 선생님? 네, 아시아 인구를 대상으로 이제 아형 분석을 했는데요. 네. 변비형이 약 50%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설사형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변비가 더 전체 많군요. 아시아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건지 변비형이 대략 절반 정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25% 정도에서는 설사형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선생님의 경험으로 볼 때 네. 대충 연령대나 성비는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40대 중후반이 좀 많은데 여성들이 많죠. 그렇지만 저희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남성분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이러한 증상이 많이 생기는데요. 근데 실제로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외래에 왔던 환자들한테 제가 흔히 물어봅니다. 요 주변에 요즘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나 이제 힘든 일이 없냐고 물어보면 근데 희한하게도 반 이상은 전혀 자기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 없다 그래요? 네, 스트레스도 없고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치료를 합니다. 그 스트레스 줄이는 약을 주고 치료를 해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10중 8구는 좋아지고 나니까 그때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약을 썼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 비밀의 약이 도대체 뭡니까? 이걸 또 그런 약이 있어요? 오픈을 또 하면 환자들이 예민한데요. 보통은 이제 항우울제 같은 약인데, 항우울제. 근데 일반적인 항우울제도 있고 과민성 장증후군에 사용하는 항우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하게 되면 환자들은 저는 우울증이 아닌데 이 약을 처방해서 못 먹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내장 신경을 조절하기 위해서 주는 특별한 약이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한참 의대생이던 시절에 시험 기간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매 시간 화장실 뛰어다녔거든요, 저는. 근데 제 옆자리에 있는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은 내장 과민성이 있는데요. 예. 실제로도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좀 활발히 되어 있고 정상인에 비해서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에 예. 실제 항문 직장에 풍선을 넣어서 예, 잠깐만. 항문 직장에 풍선을 넣는다고요? 네네. 그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30ml에서 120ml까지 점차적으로 풍선을 팽창시킵니다. 생각만 해도 아프다. 네. 예, 그런데 일반인들은 뇌 MRI 상에서 특별한 자극 변화가 없는데 예.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 뇌 MRI에서 붉은색으로 강한 활성도를 나타냅니다. 뭔가 통증이 진짜로 느껴진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네, 그게? 맞죠. 예. 같은 자극이라도 예.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는 내장 과민성으로 인해서 뇌로 더 크게 통증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같은 자극이 있어도 같은 네, 자극이 있어도 맞습니다. 더 예민하게 느낀다. 맞습니다. 뇌 MRI를 보여주셔서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한번 툭 던져봅니다. 네. 육체 노동보다 정신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네. 작가님, 글 쓰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뇌를 더 많이 쓰시니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그러면 과민성 장증후군이 더 잘 생길 것이다.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뇌를 많이 쓴다고 해서 예.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건 그래요. 예, 우리가 뭐 즐거운 상상, 예. 즐거운 것을 보고 듣고 음악 같은 것도 듣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뇌를 많이 쓴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네. 이게 스트레스나 이런 불안감이 과민성 장증후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게 맞겠습니다. 하기는 뭐 하루 종일 머리를 써도 그냥 마음 편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많습니다. 운동 선수들 중에서도 또 예민하신 분들은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이 궁금하실 텐데 술 먹은 다음 날, 네. 술 먹은 다음 날 꼭 설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이건 술 때문입니까? 아니면 과민성 장증후군입니까? 네, 술 자체만으로 예. 이게 소장을 자극해가지고 소장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술 자체가 자극을 하고 일단 예, 그리고 대장에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네. 수분 흡수를 저해함으로 인해서 예.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즉 일반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염증성 장질환 같은 네. 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좀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다 해서 이 병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예,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앓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보고는 뭐 전 국민의 25%까지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네. 지금 TV를 보시는 분 중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집에서 자가 진단하실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과민성 장증후군을 이제 자가 진단할 때 큰 전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복통이 있어야 되고요. 배가 아파야 되고 예, 그 복통이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생겨야 됩니다. 6개월 지났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에 예.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 증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 예, 뭐 한 달에 4번 또 같은 말이죠. 네네네. 예, 이 증상이 대전제로 있고 예. 그 다음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 네.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3가지 증상 중에 2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네. 이 복통이 배변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예. 변을 보고 나서 좋아진다거나 네. 오히려 변을 보고 나서 더 아프다거나 오. 예, 그리고 2번째는 네. 배변의 횟수와 연관이 됩니다. 네. 복통이 있을 때 배변 횟수가 3-4번 정도 증가하거나 이런 네. 것들이 많아죠. 예. 그리고 3번째는 배변의 형태와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 복통이 있을 때 설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복통이 있을 때 변이 아예 안 나오는 단단한 변비가 된다거나 예. 이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예.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일단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보신 환자들 중에 기억에 나실 만한 분들이 계신가요? 네, 그 39세 남자 환자인데요. 네. 이게 영업사원입니다. 예. 자신이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부터 이게 복통과 함께 설사가 있는 예. 설사형 과민성 장증후군인데요. 네. 학교 가다가 버스에서 변을 지린 적도 있어가지고 이거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영업사원을 하고 있지만 예. 실제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자기가 가는 새로운 장소에는 화장실의 위치는 먼저 파악하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예.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적응을 하고 있는 거죠. 영업하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네네. 그렇죠? 예. 2번째는 네. 그 2 아이를 둔 40대 여자 환자인데요. 예.
아주 심한 변비와 함께 칼로 애는 듯한 이 하복부 통증을 이렇게 호소하는 변비형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 환자는 특히나 전신 근육통이 동반되는 근막 통증 증후군 또 같이 동반되어 있어가지고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자살 충동까지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같이 병행했던 환자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일단 진경제나 배변 완화제 그리고 약간의 스트레스 줄이는 약만으로 지금은 정상적인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지금은 좀 좋아지셨나요? 네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예, 아유 다행입니다. 예. 과민성 장증후군은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오래 내가 뭐 설사를 반복하고 변비를 반복하고 하다 보면 암이 되지 않을까? 네. 예, 암이 됩니까, 선생님? 충분히 걱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민성 장증후군은 기혈적인 눈에 보이는 병이 원래 없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장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인구처럼 동일하게 대장암은 걸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에 준해서 대장암 검사를 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그게 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자가 진단 방법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해보시고 이제 의심이 되면 병원에 한번 가보실 텐데 병원에 가시면 그러면 과민성 장증후군도 뭐 검사 같은 걸 하시나요? 과민성 장증후군은 생화학적 구조적 이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멀쩡하다, 그렇죠? 어느 한 가지 검사만으로 이거를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장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그리고 대장암, 만성 감염성 설사 같은 그런 기질적 질환들을 배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병들이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 대변 검사, 대장 내시경, 복부 CT 검사 같은 것들을 이게 진행하게 되죠. 요 모든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앞서 말씀드린 정상에 기초한 진단 기준에 부합될 때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확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말씀하신 중에 약간 낯선 병들이 나왔습니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이게 과거에는 흔치 않았는데 요즘은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과 이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은 염증성 장질환이랍니다. 증상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하지만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장에 염증이 있습니다. 염증이 있고 유관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과민성 장증후군은 없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증상은 비슷하다. 증상은 비슷합니다.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거는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같은데 실제로 염증성 장질환으로 진단된 환자들을 다시 추적해 보면은 이전에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오해되어 가지고 그래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많다고 오래 묵혔다가 악화돼서 오신 분들이 많겠네요. 그래서 기질적 질환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과민성 장증후군은 뭐 사실은 멀쩡한 장인 거니까 이건 치료가 또 따로 있을 것인데 이제 염증으로 인한 장 질환이 있을 때는 치료가 다르겠죠. 맞습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 염증은 우리 뭐 속기 표현하면 아토피 같은 난치성 질환입니다. 염증이 면역 관계와 연관돼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특수한 염증을 조절하는 약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대장 내시경도 하고 CT도 찍고 해서 이제 다른 병이 없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도 환자의 그런 불안과 스트레스가 이 병의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을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심을 시키는 거. 이 병은 단지 아프고 불편한 병이지 암과 같이 죽는 병은 아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불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을 기록해서 자기한테 안 좋은 음식을 이제 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먹어봤더니 이 증상이 생기더라 하는 음식들을 기록을 한다. 맞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하면 대부분 잡아냅니다. 환자들마다 그 음식이 다른가요?
상당히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의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기준들은 있지만 실제적인 상황으로 가면 개인차가 좀 심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가벼운 운동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고요. 또 증상에 따라서 배가 아프면 진경제, 설사를 하면 지사제, 변비가 있으면 배변완화제, 또 필요에 따라 유산균이나 그리고 항우울제 등을 처방하게 됩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있으신 분들 음식을 어떤 거는 피하고 어떤 거는 드시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게 이제 발효가 잘 되는 그리고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폴리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섭취하면 소장 내에서 흡수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서 이게 가스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흡수가 안 되니까 삼투성 설사를 또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부 팽만, 설사, 복통을 유발하게 되죠. 예를 들면 어떤 음식들이 있나요? 그런 음식들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이제 사과, 수박. 사과는 먹으면 실제로 설사하잖아요. 변이 물러지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예민한 사람들이 복용하면 가능하고 또 예민하지 않더라도 과량 복용한 경우에는 그 양이 많아지니까 가스가 더 많이 생기겠죠. 가스가 생긴다. 배도 그렇습니다. 사과, 배.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 아스파라거스, 그런 것도 브로콜리도 동일하게.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는 좋은 음식이라고 우리가 소개를 드린 건데, 그죠? 우리 대장암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또 오히려 더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장이 예민한 경우에는 증상을 좀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또 어떤 음식들? 뭐 우리가 말하는 양파, 마늘, 그리고 뭐 당감, 복숭아, 아주 많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음식들은 좀 괜찮아요라고 하실 만한 음식도 있나요? 뭐 보통 우리 뭐 흰쌀밥, 그런 경우는 소장 내에서 흡수가 좀 잘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 설사를 유발할 일은 별로 없죠. 그리고 소고기, 계란, 닭고기, 오이, 당근, 그리고 우리가 해조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실제로 포도맥 성분이 좀 낮게 있습니다. 낮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그 방송을 해드리면서 프로바이오틱스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산균인데 과민성 장증후군 있으신 분들이 유산균을 드시면 도움이 좀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전문가 선생님이 보셔도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연구에 대한 근거 수준은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소화기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효과는 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같은 유산균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설사를 유발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오히려 변비를 유발합니다. 개인에 따라 이게 효과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환자의 증상에 맞춰서 이게 진료를 받아서 적절한 유산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유산균이 무조건 나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일하는 특성상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게 뭐 중간중간에 화장실 찾기도 쉽지 않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아요? 실제로 이게 버스 운전기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뭐 직업까지 포기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게 장애 운동을 조절하는 진경제, 유산균, 그리고 수분 흡착제를 복용하도록 하고요. 수분 흡착제. 복용하도록 하고 사실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약을 복용을 하면 좋았는데 그건 또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졸리거나 할까봐. 그것까지는 처방하지 못하고 또 아까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처방했는데 비교적 또 효과가 있어서 일단은 뭐 그 직전에 복용해서 그 고비를 넘기는 패턴으로 이렇게 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도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해주시면요. 뭐 과민성 장증후군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병은 없는 질환이죠. 이게 복통과 함께 장애 운동 변화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검사해서 진단된 과민성 장증후군이라면 뭐 암과 같은 병으로 발전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빨리 안 낫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사실 거쳐온 병입니다. 예. 단시일 내에 고쳐진다는 마음보다도 이게 의사를 믿고 신뢰하면서 꾸준하게 치료받으면 완치까지 이르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증상만으로 이제 과민성 장기후이다 하고 검사를 진행을 하지 않다 보면은 네. 우리가 이거 유사한 질환과 같은 기질적 질환의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증상만으로는 진단이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어렴풋이만 알고 자세히 모르셨을 겁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오늘 선생님 덕분에 깔끔하게 속이 좀 후련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 소화기 내과 전문의 노지훈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